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나는 어떤 결혼식을 이루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정말 친한 사람들과 가족만 초대해서 하는 결혼식도 있고,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웨딩홀에서 하는 서구식 결혼식, 그리고 드물게는 한국 전통 혼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전통 관례보다는 한국의 전통 혼례를 치르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기는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 혼례의 절차와 서양의 결혼식의 절차가 결합되어 공존했습니다.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입장해서 1차 결혼식을 마치면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로 들어가 부모님께서 갓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대추나 곡식을 던져주고 신부가 치맛바람으로 그것을 받아서 복과 다산을 기원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의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면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입은 사진 하나와 한복을 입은 사진 하나, 총 2장의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저는 어릴 때 신랑분의 친구분들이 신랑분을 들어매고 발바닥을 북어채로 때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시 분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더 이상 웨딩홀에서 전통 혼례를 행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웨딩홀에 입장하는 결혼식이 생긴 걸까요? 결혼식의 형태가 바뀐 시기를 6.25 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는 앞선 시기인 1900년 전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말부터 조선시대에는 서양의 선교사들과 의사들이 의료, 교육, 선교를 목적으로 종종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서양의 낯선 문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서양의 선교사나 의사가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서양식 문화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은 이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가르치고자 했으나 결혼식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서구식으로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신혼여행이라는 걸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900년대 20세기가 되면 조선인이 직접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에 일본이 수용한 서구의 결혼식 문화를 배워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당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고 혼례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서구의 문화를 배워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서 일본이 수용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완전히 서양의 것과 같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그런 것인지 현대 한국에서 치루어지는 웨딩이라는 것도 사실 서양에서 치르는 웨딩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양의 결혼식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신부와 신랑,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약을 할 때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도와주는 이제 친구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십 년 전 한국에는 주례라고 해서 이 예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모셔와서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설교를 듣고는 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뿌리가 된다는 것은 하얗게 변한다는 것인데요. 늙을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례를 보는 어른들이 설교의 마무리로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 말씀에 신랑 신부가 대답을 우렁차게 하는 것으로 결혼식이라는 행사가 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례를 보지 않습니다. 주례를 세워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인정받기보다는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자식에게 편지를 써 읽어주거나 신랑과 신부가 직접 서약서를 읽는 방법으로 주례를 생략합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축가나 충무 등의 행사 절차를 넣음으로써 결혼식장을 조금 즐거운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제동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되는 첫 행사가 단순히 화려하고 즐겁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옛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부가 되어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부부 유별이라는, 어떻게 해석하면 다소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구절은 혼례라는 이 행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한반도 왕국인 고구려에서는 서류 부가혼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위 서자에 머물 유자, 부인 부자의 집 가자로 사위가 부인의 집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고구려에서는 혼인하기로 약속하면 신부의 부모가 살고 있는 방 뒤에 작은 방 혹은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위 서자를 써서 서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신랑이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해가 질 때가 되면 이 신랑 될 사람, 사위가 되는 사람이 신부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이 서옥에서 함께 살기를 요청하고 신부의 부모가 이를 허락하면 혼인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후 아이를 낳아 장성하게 클 때까지는 부부가 이 신부의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이 의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사는 방식은 고려시대까지 유지가 되었고, 후에 살펴보겠지만 조선시대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남귀 여가혼이라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민며느리 제도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가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방법은 아니었을 거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농사일을 돕는데,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민족이 침입을 했을 때에 여성이 볼모로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남성의 집에 피신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민며느리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조선 중기 전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이 서류 부가혼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남자가 여성의 집에 가서 부부가 되는 혼인 방식, 이것을
우리는 남귀 여가혼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서류 부가혼과 같은 것이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서류 부가혼은 일정 시간 후에 부인이 남편의 집으로 옮겨가지만 남기 여가혼은 남편 집에 다시 가야만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원하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여성의 집에서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대릴사위라고도 지금 부르기도 하는데요. 농경사회에서 남성의 지위와 여성의 지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는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신 장남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한 집안에 적어도 남자 한 사람은 있어야 그 집에서도 농사일을 주관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장남의 경우에는 대릴사위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 사위를 보내는 대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예물을 보낸다는 개념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장남이 신부의 집에 가는 대신 예물을 충분히 줌으로써 농사일로 얻을 수익을 신부 부모님에게 예물로 대신 주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 혼례를 올리는 방식은 선명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주자가래가 들어오면서 조금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는데요. 주자가래에는 친형이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밌게도 주자가래의 내용 중 마지막까지 조선에서 잘 수용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친형례가 말이죠. 국가와 일부 사대부들은 민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형례를 시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 여가혼에 대한 반발이 정말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안 형태, 거주제나 생활 양식이 중국의 것과 달랐고, 이제 혼인 풍속과 결부되어 있었던 남녀 균분 상속이나 음서제 등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남녀 균분 상속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균일하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고, 음서제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문의 기준을 두고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제도가 바뀌면 이렇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거주 환경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형태도 바뀌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친형례를 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사람들이 시행하던례가 정착해 있어서 친형제를 도입하려는 성리학자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형의 일부 모습과 남기허가혼의 일부 모습을 합친 것을 반친형이라고 하는데요. 반친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친형제의 요소를 조금 더 보강하려는 사대부들의 새로운 시도가 인조 때 무렵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신랑과 신부집 사이에 임시로 관소를 마련해서 혼인의식을 진행한 가관 친형례가 그것입니다. 이제 친형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방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두 집 사이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가관은 임시적인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가관 친용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집이 혼례를 치르는 주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아닌 가운데 어디쯤에다가 장소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쉬운 방법은 아니었겠죠. 이후 변형된 형태로라도 친형례를 시행하려던 사대부들의 노력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송례, 사람들이 원래 행하던 남귀 여가혼이 조선 후기 혼례의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느냐 혹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야만 하는가 혹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도록 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런 제도 안에는 부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수용되고 종법제가 사회에 자리 잡히면서 남성 위주로 가정 구성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아가듯이 집안의 종자를 중심으로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기록이 대부분 남성들이 주체적으로 남긴 것이라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성이 여왕이 될 수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라던가 여성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여성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유학의 이념에 따르면 종자가 된 남성, 집안의 중심이 된 남성은 자신이 먼저 바르게 행동해야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곡 이의 성악지묘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치내, 안을 다스린다, 부인을 다스린다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 형내, 안의 본보기가 된다, 부인의 본보기가 된다는 제목을 단 것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부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율곡 이인은 형례장에서 주역의 이런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주역에서 말했다. 가인은 여자의 고듬이 이롭다. 여기서 가인이라는 것은 집 가짜의 사람 인자로 집안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고듬이 이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국 학자인 정자는 집안 사람들의 도는 여자가 바른 데서 이로움을 찾을 수 있다. 여자가 올바르면 집안의 도가 바르다. 주역에서 여자가 고든 것만 말한 것은 여자가 바르면 남자가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든 여성, 바른 여성이 아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남성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사람, 고든 여자를 알아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여자에게만 달린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만 달린 것도 아닌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율곡이가 인용한 다른 구절은 저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는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지키고 남자는 밖에서 바르게 자리를 지킨다. 남녀가 바른 것은 하늘과 땅의 대의이다. 물론 이 구절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성은 왜 안을 지켜야 되고 남성은 왜 바깥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 때문에 조선의 가옥 구조상 여성들이 머무는 공간은 집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남성들이 머무는 공간은 바깥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왕실을 그린 사극을 보다 보면 궁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왕인 바깥 사람보다는 왕비가 벌을 주고자 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안사람이라는 명분에서죠. 심지어 현대 한국인들도 아주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신의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여성은 보이지 않는 집 안의 일을 관할하고 남성은 대외적인 집안 행사나 집 밖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 학자 정자의 말과 함께 이해하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고 낮음, 안과 밖의 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늘과 땅, 음과 양의 대의에 부합한다. 유학자들은 높고 낮음, 안과 밖으로 공간 개념을 세우고 이것을 각각 하늘과 땅, 그리고 음과 양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높은 하늘과 낮은 땅, 음을 상징하는 안쪽과 양을 상징하는 바깥쪽. 지금 우리가 여성이 차별받았다고 할 때의 근거로 여성을 낮은 땅, 음에 연결시켜 비천하게 보았다는 것은 이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학자들에게 음이라는 것은 양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만 만물이 생성되고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하늘을 더 공경하면서 비교적 땅에 대한 공경심은 감소되었을지라도 음과 양이라고 했을 때 이론상 둘 중 중요한 것이 있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 중요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음과 양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해야만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보완해야 하는 만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과 남성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음과 양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윗구절로 돌아가 보면 여성이 안을 지키고 남성이 바깥을 지킨다는 말은 여성을 집안에 가두고 핍박하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좀 쉽게 안과 밖으로 나누어 각각 시행하게 함으로써 상호 보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부 유별의 별이 차별이 아니라 역할의 구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형례장을 마무리한 말을 살펴보면서 부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는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를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수양이 지극하면 안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밖으로 용모가 장중하여서 언어와 동작이 한결같이 예를 따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남편 스스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신을 그렇게 수양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한결같이 예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예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손님을 대하듯 서로 공경하고 이부자리에서도 너무 부끄럼 없이 가까이 하는 실수가 없으며 어두운 곳에서까지 단정하고 정숙한 모습을 지니면 후비도 이를 보고 감동하여 변화할 것입니다. 손님을 대하듯 서로 공경한다라는 구절이 보이시나요? 아내만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공경함을 의미합니다. 손님을 대하듯 한다는 것은 친구와 하는 그런 행동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이 안이 되고 남성이 바깥이 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옛 혼례를 통해 맺어진 부부관계는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욕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물을 함께 생성하고 길러내야 한다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 서로 힘이 되고 도와주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성이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혼인식, 결혼식은 이 두 사람이 만나 앞으로 이루어갈 가족의 질서를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장소이며 그들이 어떤 역할을 나눌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위에서 읽어드린 율곡이의 해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이루어진 특이한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학자의 말을 또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율곡이가 모두 성학지묘에 편집을 해놓은 글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학자가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든지 율곡이가 그걸 다시 가져오면서 편집했을 때는 그의 생각이 또 담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곡이가 서술한 것들을 보면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여자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심사임당이 조금 반대했던 계모와도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죠. 남귀 여가혼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어려웠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조선 학자들이 이해한 부부의 모습이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 전통 혼례식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부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결혼식을 치르는 의미와는 잠못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부가 되어서 지어야 하는 책임을 피하고자 요즘에는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혼례식의 요소와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홀리에 대한 우리와 선조들의 관점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관례와 같이 우리가 타파해야 하는 고질적인 생각들은 없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